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에피소드가 이제 1편이었고 이어서 2편을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2편에도 우리 저희 초대 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들레 홀씨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이게 어떤 의미죠? 아직 한 곳을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부유하지만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좋다. 네, 그리고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왕복 3시간 통학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통학입니다. 우와,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 1부에 이어서 2편에서도 저희 학부 교육공학과 전공하고 있는 두 분의 친구가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지난번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 친구들이 인터뷰 질문을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면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특히 요구되는 교육공학적인 역량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질문 패스하겠습니다. 현장에 없어서. 네, 다른 분들? 네, 저는 그 교육 상품을 굉장히 좀 단기간 내에 개발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상황도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교육 상품을 개발하는 게 저희 그 사업 현장에서 제일 요구되는 교육공학적인 역량인 것 같고요. 거기에 교육학적인 전문성을 덧입히는 것이 좀 핵심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설계의 전 과정을 총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 진행되는 이 교육 전체의 이런 교육적 프로젝트를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리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PM의 역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설계하는 게 이제 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좀 중요하다. 교육공학의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 질문에서도 설계하는 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교수 설계를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리성도 요구되지만 창의성도 요구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에디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에디 모형이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인 체제적인 설계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논리적이고 어떤 차근차근 이렇게 다 모든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모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금 애자일 같은 좀 작게 좀 시도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수정하고 약간 이런 식의 접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1학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와서 한 질문에 제가 좀 오버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논리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육공학자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약간 어려움에 부딪혔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1편에서도 이전 에피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른 분야에 계속 있다가 교육공학에 왔잖아요. 근데 저한테 제일 도전적인 건 뭐냐면 이 분야가 너무 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고전적인 분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건 막 엄청 막 옛날에 철학적인 막
그런 데서부터 막 개론이 시작되는 막 그런 분야인데 그래서 논문을 쓰다 보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쪽 논문을 쓰다 보면 최신 논문인데 막 10년 전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한 3, 4년 전 논문만 써도 그러니까 논문만 인용을 해도 왠지 옛날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도전 사항이었거든요. 특히 교육공학이라는 거는 저희 이름도 미래교육이라는 게 붙어있긴 하지만 미래학습자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그다음에 최신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써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 이랬는데 이게 잠시라도 뭔가 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사실 있어요. 교육공학 분야를 하면서.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교육공학이라는 분야의 특성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현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소름 끼치게 똑같은 생각을 해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업무들이 늘 새로운 교육 상품들을 이제 뭐 개발, 기획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진짜 말이 쉽지 맨날 새로운 거 하는 거는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뭐 물론 공부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이제 편하게 사는 것은 조금 이번 생은 망했다. 인생망. 근데 저희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는지 저 중간에 민들레 홀씨님 얼굴 봤는데 얼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지은님 좀 만회 좀 해봐봐요. 네, 제가 만회해드릴게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사실은 늘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압박감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걸 되게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계속해야 될 때 혹은 내가 이미 잘 아는 거를 계속해야 될 때 이럴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새로운 거를 알아가고 공부하고 그리고 새로운 설계를 해나가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보라고 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은 저한테 교육공학자로서 도전적인 것은 뭐냐? 일단 업무 현장에서의 교육공학자로서 가장 도전적인 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업무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저한테 최근에 가장 도전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하느라고 논문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논문 써야 되는데 큰일 났네. 논문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녹초가 돼서 퇴근 뒤에 집에 들어온 뒤 노트북을 다시 켜는 게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아니 그래서 다들 제 회초리 좀 맞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시간 관리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회초리질을 하는데 좀 먹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쓰라 해도 애들 안 쓰더라. 네. 아니 근데 저도 되게 약간 좀 지은님하고 비슷한 성격이 똑같은 거 하는 거 싫고 그렇긴 한데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 좋은데 저희는 그게 매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이게 성패가 결정되는 상황이 있어서 네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다는 거. 얼른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우리. 네. 네, 방금 그 매출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간 재정적인 부분이 그 기업 내에서 그 근무할 때 생기는 문제 같은데 그래서 다음 질문은 환경적 한계나 제약이 어떤 부분에서 있었는지 네, 약간 비슷하지만 뭔가 어쩔 수 없는 부분? 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싶어도 저희는 그거에 대한
그 비용적인 측면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프로그램은 돈 많이 들어가면 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최적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업무에서는 좀 배제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저희는 약간 사업이 딱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사업 인력들이, 전담 인력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획했던 내용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가 정말 눈으로 보면 좋은데 이제 얘기로만 듣고 이제 결과 보고서로만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공학자로서 늘 느끼는 생각인데 교육공학은 뭔가 나만의 컨텐츠가 있다기보다는 지식들을 되게 잘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잘 전달을 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강점이지만 또 약점으로 작용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현장에서 느끼는 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리고 이게 연구 현장도 현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꼭 약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연구비가 진짜 제 환경적 제약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말 다행히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사실 석사과정 공부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금 더 연구에 깊게 관여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연구라는 게 정말 돈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교육공학이라는 분야는 이게 인문학으로 사실 분류가 뭐 사범대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하지만 특히 뭐 사회과학이나 여러 분야에 비교해서 돈이 많이 드는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신 기기 같은 걸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연구비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은님은 어떠세요? 제가 좀 조직 환경을 기반으로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해보자면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전에는 연구비를 따야 되죠. 그리고 어떤 교수가 연구비를 얼마나 땄고 얼마나 재미있는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학생들이 막 우르르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직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금전적인 뭐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비용 가치를 얼마까지 얻어낼 수 있는지 회사 측에서 얼마까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코실레이션을 응? 그게 뭐야? 나 처음 듣는데? 코실레이션 몰라요? 나 처음 들어. 신조어야? 그거 모르세요? 신조어도 아니죠, 그거는. 뭐야? 코실레이션 몰라? 꼬실라이제이션 이렇게 많이 해요. 그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들었어요? 우리 뭐 그래 모르잖아.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이 경영자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서 어쨌든 경영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내지 못하면 그만큼 덜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완수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되게 큰 한계와 제약점인데 그 한계와 제약점을 또 잘 이렇게 이기고 넘어서는 능력까지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어떤 조직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그냥 개인으로서 이 교육 업계에 이렇게 있을 때 느끼는 점은 약간 우리는 그래도 교육공학을 한 사람들은 어떤 정당성이라는 게 있을 때 움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가? 이런 어떤 정당성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데 반해서 일부 그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냥 상업적으로 그 학습자를 바라보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때로는 좀 그렇게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저에게 어떤
그 환경적인 한계로 느껴지기도 해서 뭐 그런 부분 저는 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답인 것 같은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자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그 즐긴다, 뭐 이러한 변화를 즐기는 자세?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더. 저는 아까 약간 좀 교육의 정당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찌됐건 나는 정당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그렇고 팟캐스트에서 제 별명을 차기 셀럽이라고 얘기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공학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계속 제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해나가고 싶기 때문에 사실 이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제가 또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이런 건전한 그 공동체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괜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좀 거시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미시적인 해결 자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뭐 연구비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아까 이제 이전에 현지님 그다음에 지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교육공학자로서 약을 팔아야 되는 거는 교육공학자일 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사실 많이 경험하는 일을 내가 쓴 기획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하니까 근데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플랜 B를 항상 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비싼 뭔가를 회사에서 만들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비싼 뭔가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먼저 던지긴 하는데 당연히 노가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같은 기능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라는 B를 항상 같이 고려를 하면 조금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은 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좀 그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플랜 B가 A보다 좋진 않기 때문에 일단 A부터 먼저 내밀긴 하죠.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하면 제 교육공학자라는 게 자신만의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교육공학자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든 잘한다고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신만의 약간 정말 비장의 무기 같은 거 아니면 자신만의 컨텐츠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 뭔가 저만의 컨텐츠를 딱 가지고 갔었으면은 더 그쪽 분야로 이제 나갔을 텐데 약간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막 괜히 문화예술 교육 쪽으로 이제 기웃기웃 거리면서 애매하게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교육공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자신만의 약간 킬러 컨텐츠 같은 거를 하나 딱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전 질문에서도 얘기하셨듯이 뭐 최근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교육공학에서 해결해야 될 이슈, 트렌드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산업계에서 가장 요즘 이슈는 에듀테크가 굉장히 핫하고요. 그 에듀테크는 굉장히 큰 범위를 말하고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건 우리 첫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변화들이 굉장히 그 개인화되고 있어서 그런 쪽의 측면이 에듀테크랑 좀 결합이 돼가지고 더 이제 맞춤형으로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요즘의 이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되게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저희 회사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 근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교육의 시간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무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지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플립 러닝 같은 것들도 이제 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생각을 했냐면 저희 사실 팟캐스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지금 교육공학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인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시네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너무 홍보 같아가지고 간뒀어. 제가 했네요. 저희가 정말 교육공학계의 최신 이슈들을 탁탁 집어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요거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어려운 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향후 5년 후에 교육공학의 전망에 있어서 전체적인 업무에서의 비중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적용은 얼마나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바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향후 5년? 이건 너무 먼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3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 고민을 저희 지금 팟캐 하는 저희 성희님이나 지영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요즘 세대에서 5년은 너무 먼 나라 얘기고요. 지금 3년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대세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뭐 AI, 뭐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개인화 교육,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 굉장히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식들은 그런 전문 정보들은 너무 이제 인터넷 웹상에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뭐 유튜브 컨텐츠들이나 뭐 팟캐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식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교육들이 더 이제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집합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향후 5년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뭐 한 달 한 달이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근데 반면에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죠. 나 너무 자의식이 높니? 뭐 내가 결정해? 어쨌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자면 이제 나라고 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어떤 비전이나 어떤 향후 전망 같은 건 결국은 교육공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리딩해 나가는가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전망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저는 이제 자꾸 오늘 이번 에피에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 분야에 와보니까 더 이 분야의 특징이 좀 보이는 게 교육공학이라는 게 괜히 어떤 분들은 약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훨씬 더 빨리 누구보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교육공학에는 있기 때문에 정말 5년 후, 3년 후도 예측은 안 되지만 분명히 교육공학은 그런 다가오는 것들에 미리 대비하기도 하고 굉장히 반응도 빨리 하면서 뭔가에 대비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좀 나이브한 그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산업계 전망을 봤을 때 에듀테크 분야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과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첫 에피소드에 오래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찌됐건 에듀테크라고 하는 산업 분야가 발전하고 있는 것에 교육공학자들이 할 역할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또 많은 역할들을 한다면 교육공학의 비중이나 뭐 적용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공학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업무에서의 비중이나 적용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실제로 경험하기에는 이 교육공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되게 산업계 전반에 있어서 되게 필수적이고 필요한 역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교육공학이 뭘 하는 건지 학문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래서 그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시키면 되겠거니 해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시켰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만 뭐 우리가 흔히 아직은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되게 다루게 될 에피 중에 뭐 서비스 디자인이라든지 아까 전에 또 성혜님이 뭐 에자일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린이라든지 에자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또 설계 모형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든지 그것을 PM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 자체도 굉장히 교육공학적인 접근이 아주 많이 필요한 거여서 사실 업무에서는 되게 필수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특히 제 생각에는 리더급에서 되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바로 이제 학부생을 위한 갖추거나 좋은 능력이나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공학적 전문성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또는 나중에 맡을 업무를 좀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학부나 대학원식에 갖추거나 준비하면 좋을 능력이나 활동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 제가 학생이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있는 교수들이 너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전문 분야를 수십 년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숱한 연구와 노력과 그런 것들을 집대성한 수업을 듣는 기회를 갖는 것은 되게 행복하고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수업들 찾아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가 더 절실하게 와닿는 게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래요.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수업을 들으려면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요. 그 막대한 비용 중에는 정말 금전적인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내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그 시간을 비우는 데에 굉장히 큰 기회비용 가치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비우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고요. 그렇게 찾아가서 누군가의 좋은 강연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쉽게 찾아오지 않고 되게 갈망하게 되지만 너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 때 꽤 열심히 막 찾아다녔다고 생각했어요. 저 방학 때도 매번 이렇게 특강이나 뭐 이렇게 방학 특강 같은 거, 막 통계 특강 같은 거 신청해서 비싸지만 막 열심히 듣고 했거든요. 근데 후회돼요. 더 열심히 들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 학생들한테 가끔 선생님 뭐 너네 어떤 수업이 제일 좋니? 뭐 이렇게 물어봐서 교수님 저 어떤 수업이 최근에 열렸는데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막 얘기하면 저도 막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수업하는 교수님은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이 딱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정말 수십 년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한 그 분야의 정말 전문가가 그거를 이렇게 엑기스를 딱 줄여가지고서는 정보를 딱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수업들 꼭 우리 과 안에서만이 아니더라도 타과에서도 좋은 수업이라고 소문난 유명한 수업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타 대학도. 그래서 그런 데들 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학생 때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얘기네요. 네, 저는 이제 저도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정말 이제 현업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은님이 이제 뭐 PM 역량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 때도 그런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아니면 팀플 내에서도 자기가 어떤 리더로서 그걸 잘 매니징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키워나가면 이제 회사에 와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해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덧붙여서 따라오는 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에 굉장히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디자인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런 디자인적인 사고, 디자인 띵킹을 하는 것 저희가 나중에 에피소드로 다룰 예정인데,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정말 디자인적인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예쁘게 만든다기보다는 정말 효과적으로 어떤 매력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냥 진짜 뭐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는 파워포인트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능력을 되게 높게 사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기업 교육 쪽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뭐 직급별 교육, 뭐 직무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학부 때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뭐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좀 알면 좋겠고, 계층별 좀 너무 어려운가? 근데 계층별 역량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조직 내에서 직급별로 가져야 되는 역량이 이제 좀 이렇게 뭐 대리면은 뭐 대리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정말 이제 뭐 고급 관리자라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면은 좀 더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좀 편할 것 같아서, 네, 요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물론 우리 또 나중에 에피소드로 하나를 그 주제를 잡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좀 기업가 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대기업에 가는 것, 혹은 뭐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런 그 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진로 중에 하나지만, 저는 꼭 그거에 너무 바운더리를 가둬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뭐 학교 다니는 시절에 학생일 시절에 조금 더 다른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 어떤 좀 정의적인 측면일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사실 못했거든요, 학부 다닐 때. 그래서 되게 뒤늦게 30대 중반에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너무 틀 안에 있는 거 말고 이런 것도 내가 의외로 잘 맞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학부나 대학원에서 배우는 이론적 맥락이랑 실제 현장 사이 간에 좀 차이가 난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괴리까지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지영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별로 괴리를 많이 못 느끼기는 해요. 왜냐하면 교육공학이 굉장히 실천적인 학문이고 또 교육공학을 학부나 대학원에서 배울 때 단순히 이론적인 걸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과제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크게 괴리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교육공학의 이론이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특히 최근에 젊은 학자들이 특히 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배워서 그런지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이론과 실제의 궤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교육공학의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인학습자는 굉장히 내적인 동기가 외적인 동기보다 높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 교육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억지로 교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필수적으로 뭐 승진하려면은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적인 동기가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되게 뭐 강의장에 과자가 어떤 과자가 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 진짜 중요해요. 성인 학습자일수록 중요하더라고요. 성혜님이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럼요. 네. 만족도 조사하면 늘 간식 얘기 네. 나오잖아요. 볼펜 더 좋은 거 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진짜 땡땡이 엄청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시간이 이제 법적으로 만약에 이제 좀 이제 디테일한 얘기인데 어쨌든 몇 시간을 이수를 해야지 이분들이 교육을 인정을 받는데 80%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딱 맞게 채우고 나머지 땡땡이 치거나 아니면 땡땡이 쳐놓고 인정해달라고 막 생떼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교육에 대한 동기가 많이 높지 않다. 근데 반면에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공학과 학생으로서 이렇게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제 교육공학과 안에서도 하고 그리고 교육공학과 밖에서도 이제 다른 수업 교양 같은 거 이제 들으시면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좀 다른 과 학생들이랑의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수업에서의 팀플이 아니라 저는 단대 학생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범대 학생회인데 거기에도 많은 과의 학생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 학생회라는 단체에서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번 기간에는 뭐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 참여도도 각자 다들 다르고 뭐 스케줄 조정도 다르고 그러니까 좀 내가 사회에 나가면은 약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경각심을 약간 느끼게 되는 경험인 것 같아요. 아주 제대로 파악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양성이 이제 밖에 나오면 더 커진다는 점이 조금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 가장 단적으로 많이 느꼈던 거는 다른 교양이나 이제 발표를 하면 PPT 발표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차이가 조금 났었고요. 이제 다른 어떤 학부라고는 말을 하진 않겠지만 같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정말 보노 PPT 값으로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랑 이제 전에 한번 만나본 선배님께서 교육공학자들은 이제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생들도 우리 과의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어느 좀 기술이나 이런 것도 약간 빠른 것 같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달라요. 훌륭하다. 정말 달라서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많은 후기와 후원 부탁드립니다.